노후 자금 얼마 필요한지는 부부가 최저 밥 먹고 생활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60세 은퇴하고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거의 절반 정도가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안수남 세무사이고요. 저희 세무법인 다솔은 양도, 상속, 증여,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사례인데요. 15억의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셨어요. 이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가 안 돼버리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돼버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75%까지 세금이 부과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됐냐면 10억이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15억에 팔아서 전세보증금 5억 내주고 10억 남았는데 그 중에 5억 전세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5억을 현금을 쥐고 있는데 세금 얼마 났다고요? 10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현금에다가 전세금을 다 빼서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따라서 노후에 부동산을 처분하실 때는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상담하고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집이 한 채겠지, 세금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5억 정도면 세금 한 5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하니까 1억 미만으로 예상하시고 팔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냐면은 85세가 넘으셨는데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팔으셔서 100억 정도 되는 건물들을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30% 나옵니다. 100억에 30억 양도세를 빼고 나오면 70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 70억에 매각을 해서 양도세를 낸 다음에 현금으로 이걸 나눠 써버렸어요. 현금을 나눠 쓰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4년, 5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가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면 결국은 사전 증여 사실이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여세가 추징당하는데 증여세 본세에다가 가산세가 60% 정도가 추징당합니다. 증여받고 나서 10년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합산해서 상속세가 또 나와요.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겪은 경험에 의하면 최고 75%까지 내는 사례를 봤어요. 따라서 연로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절세풀이를 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양도세 물고 증여세 물고 또 10년 못 사셔갖고 상속세까지 또 물어버리면 세금이 60%에서 75%까지 나가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양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은퇴 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하신 분은 사업소득세를 내시게 될 거고, 근로를 제공하신 분은 근로소득세를 내셨을 텐데, 은퇴 후에 내실 세금들은 부동산 임대 발생하는 이 수익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또 재산세가 나왔죠? 종합부동산세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들이 나오고, 연금으로 받으면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다 합해서 분리과세가 되거나 종합합산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소득은 보통 남편분이 내가 부동산 임대 소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금이 다 합산돼서 소득세가 최고 소율 35%, 40% 구간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거의 절반 정도가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분산 소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집을 본인이 세 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채 갖고 있으면 중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자한테 넘겨서 한 채, 두 채 갖고 있으면 합산과세 되더라도 중과세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건강보험료예요. 이 건강보험료가 은퇴 전에는 소득 기준에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잖아요. 근데 은퇴하시고 소득 기준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합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연봉 한 5, 6천 되셔가지고 그 회사가 50% 부담하고 본인이 50% 부담해서 건강보험료는 20만 원 내외로 부담을 해서 크게 부담을 안 됐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100만 원 이상 부담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본인이 물론 병원 다니면서 병원비 쓰시긴 하겠지만 이 부담이 가장 큰 부담으로 남아버립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산정 기준도 아셔서 본인들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에 대한 소득을 줄이시거나 재산을 줄이셔야 되고, 보유재산을 분산시켜서 본인들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들은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내려보는 것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다 분산해서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노후 대비해서 절세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연로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소유 상태에서 소비를 하시면 그거는 결국은 자녀들이 사용할 재산을 사용하는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실수록 자기들 재산이 더 감소되니까 불평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100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월 300만 원 연금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군인하고 교사들은 자체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국민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 국민연금에다가 사적연금을 또 들어서서 그거 보강을 해 놓으시는데 IRP라고 있어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거든요. 이게 IRP라는 것이. 이거는 가입할 때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도 요거를 분리과세되거나 또 과세 이해를 시켜주는 세제 혜택이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내 연금 소득을 늘려놓으시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온다 해봐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나요 1인당?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 노후를 다 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이제 임대소득 일부를 추려설 수가 있지만 요즘처럼 고물가에 고금리에 만약에 대출이라도 껴있으면 임대소득이 확 반으로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개인 퇴직연금 같은 것을 미리 들어서 요것이 나중에 퇴직 후에 연금 형태로 주어지면은 국민연금하고 결합시켜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많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면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세금을 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남편이 다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게 많아요. 배우자는 거의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종합소득세도 합산과세돼서 세금 많고 종부세도 합산이 돼서 중과세단까지 되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또 세액공제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벌적으로 과세가 많이 되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모두 세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될 수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분산 소유를 해야 되는데 분산 소유를 하려고 보니까 사전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증여를 아들, 딸 두 사람밖에 안 하면 10억짜리 같으면 5억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거의 1억 나가버려요.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 딸만 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인 며느리 사이까지 확대시키거나 또는 손자, 손녀까지 확대시키면 세율 구간이 반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증여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게 사전증여에서 수증자가 많아지면은 등기상 소유자가 많아져요. 등기상 소유자가 많아지면은 뭔가 행위를 할 때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요즘에는 각자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누나는 팔자고 그러고 동생은 갖고 있자고 그러고 또 누구는 개발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월세로 주자고 그러고 누구는 전세로 주자고 그러고 의견 합치가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가 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의견의 불합치가 났을 때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됩니다. 요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족법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 주체가 법인이 소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여기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증여를 할 때도 지분을 증여를 하게 되고요. 의사결정 구조는 누가 갖고 있어요?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51%의 주주가 의사결정을 하면 나머지 49%는 따라와야 돼요. 임대를 내가 월세로 주고 싶으면 월세로 주고 전세로 주고 싶으면 전세로 주고 대주주 한 사람의 의사결정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이 다툼이 없이 이거를 관리할 수가 있다. 특히 최근 강남 같은 데는요. 상속받은 주택이나 증여받은 건물들 중에 가족들 여러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 1%만 가진 사람이 공유물 분할해 주세요. 소송이 들어가면 요거는 매각해서 결국은 현금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이 경매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보존이 안 돼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하나씩 주는 것이 가장 의사결정이 좋은데 그러려면 증여세가 많아지고 나눠줬더니 어떻게 된다고?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대주주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배당 권한만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는 세금 절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제 간의 우애, 부모 자식 간의 평화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공부를 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제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보다 저가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들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들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시가 대비 한 30%밖에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줄 때에 개별주택 고시가나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증여세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자녀들이 그 주택을 증여받아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처리가 됨으로써 절세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에 매각하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전문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누구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각자 다 해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고가로 평가되는 자산들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요거를 증여를 하니까 너무 가대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바꿔서 증여를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랜이라는 것이 여유를 갖고 하면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꼬마 빌딩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얼마 가격 기준인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 아파트 같으면 매매 사례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평가를 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했었는데 상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매 사례가가 없어요. 지금 말해서 시가라는 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만 시가가 노출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결국은 뭘로 평가를 해야 되냐?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시가 대비 기준시가가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4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100억짜리 건물인데 기준시가는 40억밖에 평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속증여세를 이걸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40억으로.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과세 소득이 작게 잡히죠. 그거를 때문에 2019년도에 세법을 바꿨어요. 상속세 결정 기간, 증여세 결정 기간 내에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다.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평가한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이 법에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고 어디에 있어요? 사무처리 규정이 있어요.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에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시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10% 차이가 나거나 비율이 10% 차이 나면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대상인지 아닌지가 정확치가 않아요. 이거 어떤 거는 감정평가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또 국세청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때는 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감정평가 대상이라고 모르겠는데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법이 운영되다 보니까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정평가를 해갖고 들어가는 것하고 안 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해갖고 들어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40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100억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원칙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신고불성시간세, 납부불성시간세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납세자가 감정평가 안 하고 국세청에서 했을 때 과세표준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감정평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상속을 받아서 양도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 40억에 상속받아서 양도를 100억 한다면 상속세는 적을지 몰라도 양도세가 많아져 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바로 양도를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은 상속받을 금액을 높여놓으면은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높이는 게 좋은지, 높이지 않는 게 좋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요거는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매각 예정이니까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까지도 감안해봐야 됩니다. 주택이라면 나는 비과세 대상이라면 굳이 받을 필요 없겠죠? 상가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 물건에 따라서 증여재산 물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증여세에서는 추징당하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는 평가 차이.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를 어떻게 평가하냐.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는 기준시가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한다든지 또 우리는 아파트를 매매사례가가 없다고 보고 공동주택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은 아니 매매사례가가 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평가 차이에서 오는 추징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왜? 이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누락재산이 있어요. 누락. 상속재산을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그건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고의성이 있는 것에 따라서 40%짜리도 있고요. 가산세가 20%짜리도 있어요. 단순히 신고만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40%, 20% 먹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때 돈을 안 냈으니까 10,000분의 22, 요 비율로 납부불성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연간 한 9% 정도 될 겁니다. 연리. 두 가지가 부과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또 신고를 했으면 3%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세액 공제를 못 받고 결국은 가산세를 20%짜리 40%짜리 먹고 또 납부불순 가산세가 또 먹으니까 5억 기준을 따져보니까 자진신고 한 사람은 약 7,70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진신고를 안 하고 1년 뒤에 적출됐다 그러면 본세 8천만 원에 가산세가 2,200만 원이 붙어요. 그러니까 1억 200만 원이고 7,700만 원이 얼마니까 2,500만 원 차이가 나죠? 5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것도 1년 뒤에 적출됐을 때 근데 이게 9년 만에 적출되면 어떻게 돼요? 본세와 똑같은 그 가산세를 먹어야 돼요. 8년 넘어서 만약에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언제 걸리냐면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4억을 보내줬어요. 전체적으로 보내줬는데 내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아버지가 10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이체된 것들을 가족 간 거래 특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사해서 사전 증여가 확인되면 증여세를 그때 부과해요. 근데 8년 만에 그것이 적출됐어. 그러면 아까 신고 구성가에서 20% 먹고 그 다음에 1년에 9%씩 8년이면 72%가 되겠죠? 92% 가산세가 부과되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증여 신고를 대상이라면 미리미리 성실하게 신고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자금 얼마 필요한지는 기본적인 생활 패턴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거 보니까 부부가 최저 밥 먹고 생활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1인당 한 1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자녀들한테 용돈이라도 주려면 370만 원 정도요?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약 83세로 나오죠. 그러면 60세 은퇴하고 최소한 20년에서 25년은 산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만 산다 하더라도 요거는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한 7억 5천 정도. 근데 지금은 100세 세대잖아요. 105세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돈 근데 6억밖에 없어서. 그 다음에 노후를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우리가 병원 다녀야 되고 자녀들 교육비도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노후 자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글쎄요,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노후 자금이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24년 5월 10일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유예를 하고 있었는데 2025년 5월 10일까지로 또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쓰는 제도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게 아니라 하락하거나 현상 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 요거는 아마 다시 제도가 도입될 것 같고 내년 5월 10일까지도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또 연장할 것 같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항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신축 소형주택하고 지방 미분양주택이 지금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신축 소형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게 다주택자들에 대하여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벌적 조세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만 해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신축 소형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세 중과세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2주택자가 또 한 채를 사면 3주택이 되겠죠. 그럼 3주택 중과세를 먹는다는 겁니다. 12%짜리로 간다는 거죠. 근데 내 거를 빼고 중과세를 한다 이 뜻은 뭐냐면 2주택자에서 2주택 중과세만 한다는 거죠. 완전히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취득을 할 때는 내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합니다. 3주택부터. 만약 2주택자라면 또 한 채 사서 3주택 돼서 중과세가 돼야 될 텐데 요거는 제외시켜주기 때문에 어쩐다? 2주택으로 본다. 중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내가 집을 2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소형을 하나 또 샀어. 그러면 이 집을 양도할 때는 어쩐다? 중과세를 안 한다. 아까 취득세 쪽은 어땠어요? 취득할 때 중과세 먹었죠. 취득세하고 좀 달라져, 양도세는.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과 관련된 세대 도입된 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 기간 중에 신축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들이에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소형 기준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하고 이 기간 중에 신축을 해야 돼. 신축. 그래서 주택 요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규모 요건, 가액 요건 확인하시고 다주택자에서 중과세 적용할 때에 주택수 산정하고 제외시키고 요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할 때는 당해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유 상태에서 요거를 한 채를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빼주는 것이 아니라 2026년 12월 말까지만 빼줘요. 2027년부터는 어쩐다? 주택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부동산 경기를 보고 추가로 연장시켜 주거나 종료시킬 것인지는 그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말 그대로 지방이니까 어디예요? 수도권 밖입니다. 수도권 밖. 지방에 분양되지 않고 지금 신축된 주택들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하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물론 여기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6억 원 이하말을 따집니다. 3억 원짜리 없어요. 지방이니까. 대신 세제 혜택을 뭘로 주냐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도 빼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빼주고 아까 제가 여기 신축 소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빼준다 말 안 했죠. 거기는 주택수 들어가 버려요. 그 최근에 또 발표된 거 있었죠. 인구 감소 지역 89군데 중에서 6곳을 제외하고 83군데 것을 공시가격 4억 이하짜리 사고 실지거래가 6억 이하짜리 사면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 빼주겠다. 그거는 아마 1월 4일부터 내년 12월 말 사이에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 더 구입했을 때 제외시켜주는 규정 같습니다. 요게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내용. 금년도 발표된 혼인하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들어온 것이 추가 증여 공제가 있는데요. 결혼은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하는 재산. 출산은 출산 후에 2년 이내 주는 경우에 얼마까지? 1억까지 추가 공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세 이상 됐으니까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1억 원을 더 해주는데 결혼하기 전 2년, 결혼한 후 2년. 기준으로 1억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랑은 신랑 가족 부모가, 신부는 신부 가족 직계 존속이 양쪽에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까지 더 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2억 2천까지 줄 수가 있고 5천을 더 받으니까 최고 3억 2천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전세자금 정도는 그렇게 부모님들 지원 받아서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요게 이번에 추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